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언론은 사건의 핵심을 전달하되 모방 범죄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오늘 뉴스 리뷰 Y시간 강력범죄를 다룬 YTN 보도를 분석해 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4월 꽃가루와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가 흩날리면서 호흡기 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렸는데요.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최근 눈불편을 호소하면서 안과를 찾는 환자도 늘었다고 합니다. 봄만 되면 유독 눈이 가려워지는 봄철 안질환인 알레르기성 결막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간혹 봄만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가려움과 같은 불편함을 버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각막이 손상이나 결막 부종까지 생기면서 장기적으로는 시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피로를 느낄 경우 빠르게 내원하셔서 이 증상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 봅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범죄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것은 단순한 보도를 넘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적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에서는 YTN이 최근 발생한 강력 범죄 사건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강력 범죄입니다. 먼저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 난동이 있었는데요.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등이 인정돼 신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관련 소식 YTN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YTN은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이 숨지고 40대 여성 마트 직원이 다친 사건을 전했습니다. 마트에서 30대 남성이 흉기 난동, 60대 여성 숨져 제목의 보도인데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행이었던 만큼 그 배경에 대한 의문도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전해진 보도로 마트 흉기 난동, 내일 영장 심사, 약물 검사 예정 보도에서는 경찰이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며 피의자 진술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전해 수사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렸습니다. 또 구속영장 심사 등 주요 법적 절차를 소개해 시청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건 원인 규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건을 목격한 인근 상인의 인터뷰를 덧붙였는데 이번 사건이 초래한 사회적 불안과 긴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서울 미아동 마트 흉기 난동 사건을 다룬 이번 YTN 보도는 사건의 긴박함과 심각성을 빠르게 전달하는 데 강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표면적 사실만 나열하고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심층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사회적 문제와 연결하지 않고 단순히 술과 약물 문제로 한정지은 점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경찰, 마트 흉기 난동 집중 수사, 약물 검사 방침 제목의 보도를 살펴보면요. 시청자는 이러한 강력 범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 사회적 배경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기대할 수 있는데 뉴스는 그런 중요한 맥락을 다루고 있지 않아서 사건의 본질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러한 묻지마 범죄와 같은 보도에서는 정신질환 여부, 관리 체계, 공공장소 범죄 예방 대책과 같은 주제를 연결해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단순 사건 보도를 넘어 사회적 의미를 던지는 보도로 이어져야 한다고 비평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상동기 범죄를 재조명하며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해 주었는데요.
범행 이유 모른다, 5년간 이상 동기 범죄 383건. 보도에서는 최근 5년간 이상 동기 범죄가 빈번하고 심각하게 발생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범행에 이르는 사회적, 심리적 맥락을 분석해 실질적 대응 방안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었는데요. 이상 동기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뉴스 전달을 넘어 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네, 또 다른 강력 범죄입니다. 지난 4월 15일이죠.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계획된 범죄임에도 개인의 일탈로 사건을 보도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살인이라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끝나버려서는 안 될 텐데 해당 사건을 전한 YTN 보도 내용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용인시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인 사건을 다룬 보도입니다. 사건의 주요 사실을 빠르고 명확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일가족 5명 살해, 50대 남성 검거, 사업 실패 비관 제목입니다. 해당 보도는 사건 발생부터 신고, 소방 출동, 발견 당시 가족들의 상태까지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복잡할 수 있는 사건의 흐름을 쉽게 따라갈 수 있게 구성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단순 사망이라는 결과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제를 이용한 범행 방식과 현장에서 발견된 자필 메모 내용까지 보도함으로써 사건의 의도성과 계획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 충동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 범죄였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낸 부분입니다. 반면에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가해자의 사업 실패라는 설명만으로는 이처럼 극단적이고 참혹한 범행을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을 향한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진 심리적 경과나 A씨가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나 사회적 고립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아쉬웠는데요. 덧붙인다면 사건을 단순히 개인 일탈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경제적 추락, 정신적 고립, 가족 해체와 같은 구조적 문제들과 연결해 다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고립된 개인이 개인적 선택을 넘어 가족 전체를 파괴하는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은 그 배경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가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구조적인 원인 분석에 대한 아쉬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평가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녀 대상 범죄 더는 안 돼, 가중처벌 목소리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을 계기로 자녀 대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었습니다. 보도에서는 국내 살인 피해자 중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지만 현행법상 부모 살해만 가중처벌되고 비속 살해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2023년 살인 통계와 자녀 피해 비율을 근거로 자녀를 대상으로 한 살인 범죄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을 계기로 존속 살해만 가중처벌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짚어 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시의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자녀를 소유물처럼 여기는 왜곡된 가족관이 범죄의 배경에 깔려 있다는 심리적 해석을 덧붙였는데요. 사회적 현상을 심층 분석하고 공론화를 유도한 공익적 보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는 50대 남성이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 분석에 나섰다는 사실을 전한 단신입니다. 경찰, 일가족 5명 살인 사건의 프로파일러 투입 제목인데요. 보도는 과거 강호순과 이춘재 사건을 맡았던 공은경 경감의 경력을 강조해 수사의 신뢰성을 높였고 단순 수사 이상의 심리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발표와 피의자 진술을 사실처럼 전달해 비판적 거리두기가 다소 부족했는데요. A씨의 범행 동기를 검증 없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살인에 대한 이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신이다 보니 보도에서 담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건의 사회적 맥락이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어 시청자가 이 사건을 단편적 개인 문제로만 인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추후 후속 보도를 통해 내용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한 보도 태도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 살해 혐의 50대 검거 제목의 보도입니다. CCTV 화면을 활용해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보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강력 범죄 보도는 범죄 예방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모방 범죄를 부추기거나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번 보도는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절제된 설명을 통해 강력 범죄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신중한 접근 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강력 범죄 사건 보도를 접할 때 시청자 역시 자극적인 내용에 매몰되지 않고 사건의 본질과 사회적 맥락을 함께 주목하는 태도가 필요할 텐데요. 그동안 뉴스 리뷰 Y에서도 사건 사고 보도의 자극성을 점검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해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도의 자극성과 선정성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시청자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강력 범죄 보도에서 이 자극성과 선정성의 기준은 대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하지 않도록 설정된 일종의 윤리적 지침을 말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극적인 표현과 이미지에 취소합니다. 폭력적인 장면을 세세하게 묘사하거나 충격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공포감이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존중입니다.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피해자나 가족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혐오 및 편견 방지입니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혐오감을 조장하는 표현은 자제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영향 고려입니다. 보도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고요. 특정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를 모방할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은 배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균형 잡힌 접근인데요. 사건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전달하거나 한쪽 입장만을 대변해서 대중을 편향적으로 이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살이나 살인 같은 강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전달하되 보도량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YTN도 그런 의미에서 보도 그 량에 신경을 많이 쓰나요? 네, 당연히 YTN도 그러한 보도량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자살이나 살인 같은 그 강력범죄 관련 보도는 이 모방이나 사회적 불안감 조성 등 보도로 인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도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다루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는 관련 보도가 시청자의 알 권리와 정보 제공 또는 비슷한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순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자살이나 성폭력,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보도 수위나 분량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특히 자살 보도는 모방에 대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보도를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성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관련한 보도는 피해자의 인권 침해와 2차 가해가 가장 우려되는 것인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강력범죄나 무거운 사건들이 많이 최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층간소음 갈등이 원인으로 알려졌죠. 이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도 있었는데요. 범죄를 막기 위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좀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는데 YTN 보도에서는 이게 어떻게 정리가 좀 됐습니까? 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동주택 특성상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컸던 상황이었는데요. 화재 발생 직후 YTN은 현장 취재를 통해 방화로 의심되는 정황과 사상자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속보로 전했습니다. 봉천동 아파트 방화 의심불, 방화 피의자 사망 보도에서는 현장에 나간 기자가 유리 파편이 흩어진 아파트 단지 모습이라던가 주민들의 반응을 전하며 사고 현황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CCTV를 확보하고 지문 대조를 통해서 빠르게 용의자를 특정했으며 불을 지른 정황과 층간소음 갈등 기록을 확인하는 등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렸습니다. 이어서 아파트 방화 사건과 관련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슈 온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다. 아파트 방화 용의자 숨져. 제목의 보도입니다. 이 인터뷰의 강점은 범행 동기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인데요. 그러나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었던 것이 범행 방법에 대해서 방화에 사용된 이 도구를 화염 방사기와 비교하고 처음 보는 방법이라고 강조한 부분은 지나치게 주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로 인해 시청자는 범행의 동기나 사회적 맥락보다는 특이한 범행 수법에만 집중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덧붙여 대담에서 주민 간 갈등과 관련해서 추정과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잦았는데요. 전문가 의견이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논의 역시 수사가 진행 중임을 분명히 하고 단정적인 인식이 퍼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 층간소음 문제나 주민 갈등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는 여러 차례 발생해 왔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뉴스 보도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는데요. 이어지는 보도를 통해 후속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을 계기로 층간소음 갈등이 강력 범죄로 번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확산됐는데요. 반복되는 층간소음 갈등 공적 개입 강화해야 보도에서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경남 사천과 경기 양주 등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와 또 관련 통계를 제시해 개인 간 분쟁으로 치부됐던 층간소음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확장하고 공공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공적 개입의 필요성까지 강조해 유익한 보도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보도에서 제시된 해결책은 매우 추상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부족해 보이는데 보도에서 언급한 공공기관의 더 적극적인 개입은 구체적인 방안이나 실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갈등 중재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변화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빠져 있는데요. 아파트 내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경찰 및 공공기관의 중재 능력 강화, 그리고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면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이 없이 추상적인 요구만 제시되다 보니 보도의 실질적인 사회적 영향력이나 개선을 위한 촉진 역할이 미비하다는 인상을 준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층간소음이 발단이 됐는데 이러한 갈등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아주 자주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 간 갈등을 넘어서 건축 구조라든지 주택 정책까지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언론 보도 역할의 중요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와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범죄를 넘어 사회를 바라보는 보도 이어지길. 강력 범죄 사건을 다룬 이번 YTN 보도는 사건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배경에 자리한 사회적 문제와 구조적 원인까지 함께 조명했습니다. 사건을 자극적으로 소비하기보다 범죄 예방과 법제도 개선,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중심에 두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앞으로도 당면한 사건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다양한 관점의 보도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장유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 불안 해소를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 각 사건마다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과도한 선정적 묘사를 자제하고 범행의 동기를 추측성으로 보도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정보는 신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대응에 대한 불필요한 비판을 자제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에 집중해야 합니다. YTN에서 이러한 내용을 고려한 강력 범죄 뉴스를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생한 강력범죄 보도들 살펴봤습니다.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국가유산 재난 대응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산불 당시 국가유산청이 상황에 따라 국가유산 재난위기 경보 단계를 조절한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가 완료돼 재난 상황이 해소되고 최근 강수 등으로 위험 요소가 다소 감소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난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 위험 요소가 줄어들어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절한 상황과 산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상황을 짚었는데요. 국가유산청이 재난위기 경보를 경계로 하향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전체 위기 단계의 체계와 그에 따른 상황 등이 궁금해 추가 정보를 더했다면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국가유산청의 재난위기 경보 단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 3월 25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곳곳으로 번지면서 국가유산청은 전국의 국가유산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했습니다. 국가유산 재난 국가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뉩니다. 먼저 관심 단계는 산불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 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불 경보 주의 발령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 국가유산에 대한 산불 예방 대책 시행 및 위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의 단계부터는 산불 위험 지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여기서 산불 위험 지수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운영 기준에 따라 온도, 습도, 바람 등을 고려한 산불 위험성 평가 지표로 1에서 100 사이의 값에서 산불 발생 위험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주의 단계는 산불 위험 지수가 50일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실제 산불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관심 단계 조치를 계속 실행하면서 자체 점검 및 순찰 활동 강화를 요청하고 필요시에 국가유산청 안전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다음으로 경계 단계는 산불 위험 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이전 조치를 계속 시행하면서 산불 위기평가 결과를 고려한 추가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시에는 상황판단회의 개최를 주관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심각 단계는 산불 위험 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주택, 국가유산 등 20동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산불 위험 지역 내 지정 등록 목조 문화유산의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운영 보도자료 및 상황 보고서 작성, 긴급 보수비 지원 검토 등 다방면에서 조치를 시행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잼버리 감사 결과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국제 행사였다는 오명을 남긴 새만금 잼버리는 부지 선정부터 준비 과정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파행 원인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 감사원이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해 그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대규모 국제행사의 파행은 조직위와 여가부, 전라북도 등 추진 주체들의 역량 부족과 준비 부족 등 총체적인 부실이 원인이었다고 감사원은 결론냈습니다. 여가부 등 추진 주체의 역량과 행사 준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가운데
단계별로 부실한 업무 처리가 겹치면서 새만금 잼버리가 성공적 개최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새만금 잼버리 상황을 전하고 감사 결과의 일부와 감사원 직원의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 새만금 잼버리가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실패했다고 발표한 소식을 전했는데 감사 결과에 대해 보도 내용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2023년 8월 새만금에서 열린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지난 4월 10일 공개됐습니다. 당시 새만금 잼버리는 폭염에 대비한 물자나 시설이 부족하고 화장실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데다 부지마저 일부 침수되며 총 12일간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엿새 만에 종료됐는데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행사 기간 중 폭염 관련 물자 등 야영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고 참가자 출입 관리 등 현장 대응도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정된 야영장 부지도 경사가 없고 매립 높이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배수시설도 불량해 야영에 부적합했는데요. 또 행사를 위한 준비 상황, 사전 점검 보고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각종 계약 비위와 외유성 출장 등 기강회의 사례도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조직위의 현장 대응까지 부실했던 총체적 난국의 상황에 운영위가 특정 업체의 일감을 몰아주거나 계약 규정을 위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제주 지역어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큰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 배경으로 나온 제주와 지역 언어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인기 드라마에서 제주어가 쓰이면서 최근 제주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중의 호감은 커지고 있지만 제주어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심각한 위기 언어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도민들에게 제주어 소멸 정도가 심각하냐고 물었더니 10명 중 7명 가까이 그렇다고 했고 보전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80% 이상 압도적인 비율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제주어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소멸 위기에 처한 제주어에 대해 도내에서 하는 언어 교육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드라마가 인기를 끌며 제주 지역어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을 전했는데 제주어의 언어학적 가치에 대한 내용도 더해졌다면 제주어 보존 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제주어의 언어학적 가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주도의 지역어는 중세 국어의 어휘와 문법이 많이 남아있고 훈민정음 창제 당시 한글의 고유 형태가 남아있어 언어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특히 제주어는 지금은 사라진 아레아와 쌍아레아 등 중세 국어의 발음이 많이 남아있어 언어학적으로 가치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한국어의 원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주어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유네스코는 2010년과 2019년 제주어를 소멸 위기 언어로 분류한 바 있는데 5단계 가운데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제주어를 지켜내기 위해 1995년에는 제주어 사전이 출간됐고 2009년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현재는 4만 개 이상의 제주어 어휘를 담은 제주어 대사전이 만들어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제주어 대사전은 제주도가 2009년 발간한 제주어 사전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2만 5천 개 표제어를 4만 개까지 늘리고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용례와 사진 사파를 추가하는데 이는 제주어 기록과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평가원 박하민입니다. 100세 시대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노후 준비에 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특집 방송을 통해 국민연금 이슈에 관해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특집 국민연금 고갈 공포에서 개혁의 길로에서는 국민연금 3차 개혁안의 내용과 한계에 관해 알아보고 연금제도의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구조개혁과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관해 면밀히 다루었습니다. 2022년 민간정책연구소의 보도자료를 발단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높아졌는데요. 현재와 같이 기금이 운용된다면 2055년에 연금이 소진돼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의 의미와 현황을 자막으로 명료하게 알려주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 또한 시청자에게 잘 이해시켜 주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는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예측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도 현저하게 낮은 출산율과 대한민국 인구구조 변화 과정과 추정치를 그래프로 보여주어 국민연금 납부자와 수령자 간의 간극이 점점 커지는 심각한 상황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국민연금의 역사와 개혁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1988년 처음 시작돼 전 국민에게 의무화되었고 총 3번의 개혁을 거쳤는데요. 국민연금 개혁 추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주어 이해하기 수월했습니다. 연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러 저항에 부딪혀 반쪽 개혁으로 마무리되었고 그 사이 출산율이 세계 최저를 기록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돼 지금까지 온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여야가 내놓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혁안의 내용을 꼼꼼히 짚어주었고 실제로 적용했을 때의 수령액을 계산해 주었는데요. 자동 조정 장치와 세대별 차등 인상 방안 등 핵심 내용이 빠진 만족스럽지 못한 개혁으로 인해 2040 세대 사이에서 국민연금 폐지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세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잘 언급해 주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 관한 전문가들의 엇갈리는 입장도 들어보았습니다.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는 만큼 서로 간의 입장을 정리해 보여주었다면 비교해서 이해하기 쉬웠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시작과 끝에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짤막한 인터뷰를 넣는 등 편집에 있어 세심한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 많았고 여러 경제평론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점도 매우 유익했습니다. 특집 국민연금 고갈 공포에서 개혁의 길로는 국민연금 3차 개혁안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다루었습니다. 프로그램 후반부에 과열되는 양방 간의 입장 차이 속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를 다시 짚어준 것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인 연금제도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적절한 개선 방안과 세대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